플로리다에서 가장 큰 위협은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대한 비단뱀이 아니라 토종뱀들 사이를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전체 먹이사슬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아주 작은 기생충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은 플로리다가 비단뱀과 어떻게 싸울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 적을 어떻게 맞서야 할지예요. 자,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부의 적. 플로리다에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은 그 유명한 6m 길이의 비단뱀이 아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무언가였다면 어떨까요? 에버글레이즈 깊숙한 곳에서 그 커다란 뱀들과 함께 아주 작은 미생물이 함께 들어왔어요. 버마 비단뱀이 옮겨온 이 기생충이 지금 플로리다 생태계를 엄청나게 바꾸고 있답니다. 이름은 라일리에텔라 오리엔탈리스, 흔히 뱀패충이라고 불러요. 과학자들이 처음 이걸 발견한 건 토종뱀들을 조사하다가였어요. 가터스네이크, 피그미 방울뱀, 물뱀 같은 뱀들이었죠. 이 뱀들이 엄청 말라가고 힘이 없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대요. 폐 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벌레들이 수없이 많아서 기도를 꽉 채우고 있었어요. 곧 출처가 밝혀졌죠. 이 폐충은 아시아가 원산지인데 바로 버마 비단뱀의 자연 서식지예요. 오랜 시간 동안 비단뱀들은 이 기생충의 저항력을 키웠지만 플로리다 토종뱀들은 그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위협인 거예요. 이 기생충은 아주 간단한 경로로 퍼져요. 감염된 비단뱀이 배설물을 남기면 그 안에 알이 들어있고 곤충들이 그걸 먹어요. 그러면 알이 곤충 안에서 깨어나고 도마뱀이나 개구리가 그 곤충을 먹죠. 토종뱀이 감염된 개구리나 도마뱀을 먹으면 유충이 몸속으로 들어와요. 이에서 폐로 이동하면서 자라고 번식해요. 그러다 기도가 꽉 차버리죠. 많은 토종뱀들이 힘이 빠지고 숨쉬기 힘들어하고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요. 이게 두 번째 충격파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비단뱀이 포유류 개체수를 줄였고 이제 이 기생충이 토종 파충류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 폐충이 이미 에버글레이즈를 훨씬 넘어 퍼졌다는 걸 알았어요. 플로리다에서 최소 18종의 토종뱀들이 이걸 가지고 있고 여러 카운티에 퍼졌어요. 심지어 잭슨빌까지 펜핸들 근처까지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점은 이제 이 폐충이 비단뱀 없이도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토종뱀들 사이에서 쉽게 옮겨 다니죠. 설령 비단뱀이 다 사라져도 이 기생충은 남아서 계속 퍼질 거예요. 토종뱀들이 줄어들면 먹이사슬이 또 한 번 바뀌어요. 설치류가 늘어나고 뱀을 먹이로 삼는 매나 독수리 같은 포식자들은 중요한 먹잇감을 잃게 되죠. 연구자들은 이제 이 기생충이 적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어요. 이미 아시아 숙주에서 북아메리카 숙주로 옮겨왔잖아요. 포유류나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전문가들도 원래 비단뱀에서 토종뱀으로 넘어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애완동물이나 사냥꾼들이 감염된 동물과 접촉할 경우에 대한 질문도 아직 열려 있어요. 한 가지 눈에 띄는 외외가 있어요. 플로리다 목면구렁이, 코튼마우스는 이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것 같아요. 유전자 때문인지 먹이 때문인지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코튼마우스를 연구하면 이 기생충을 막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처음엔 크고 눈에 보이는 포식자와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작은 생물과의 싸움이 됐어요. 치료제도 없고 확실히 막을 방법도 아직 없어요. 선택지가 거의 없다 보니 플로리다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왜 플로리다가 이렇게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려면 이 모든 위기가 시작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해요. 플로리다의 큰 실수. 주요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오기 훨씬 전부터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는 미국에서 가장 소중한 자연 시스템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습지가 아니라 150만 에이커 이상을 덮고 있는 천천히 흐르는 풀의 강이었죠. 이 고대의 아열대 생태계는 수많은 종들을 지탱해 주었고 매년 315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했어요.
홍수 조절부터 사우스 플로리다, 수백만 명의 깨끗한 식수 공급까지요. 여기서의 생명은 아주 섬세한 균형에 달려 있었어요. 외가리, 백로, 따오기 같은 물새떼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날아다녔고요. 너구리, 주머니쥐, 습지 토끼들이 토풀 사이를 가득 채웠으며 밥캣과 토종 여우들은 해먹이라고 불리는 나무섬 주변을 돌아다녔죠.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어요. 1992년 8월, 앤드루 허리케인 때문이었죠. 5등급 폭풍으로 시속 165마일 이상의 바람을 몰고 온 그 태풍이 사우스 플로리다를 휩쓸었고 마이애미 근처에 있던 파충류 번식 시설을 망가뜨렸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 알려지지 않은 수의 버마 비단뱀들이 동남아시아 출신 습지로 빠져나갔어요. 동시에 더 느린 변화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버마 비단뱀이 이국적인 애완동물로 인기를 끌었죠. 한 마리에 약 $10 정도에 팔렸어요. 그런데 이 뱀들은 주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어요. 어떤 것들은 20피트 이상, 무게는 200파운드를 넘기도 했죠. 키우기 힘들어진 주인들이 결국 에버글레이즈 가장자리에 뱀들을 풀어버렸고 그렇게 의도치 않게 생태계 문제를 키우게 된 거예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설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허리케인이 더 크고 규제되지 않은 번식시설을 열어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뱀들을 풀어놓았을 거라는 거죠. 오랫동안 비단뱀 목격은 드물고 급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뱀들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따뜻한 기온, 높은 습도, 얕은 물, 그리고 풍부한 먹잇감 덕분에 에버글레이즈는 그들에게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토종 동물들은 이런 포식자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었고요. 버마 비단뱀은 정말 뛰어난 사냥꾼이에요.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섞여들고 오랫동안 물속에 머물며 턱을 따라 있는 열 감지 구멍으로 어둠 속에서도 포유류를 찾아내죠. 번식력도 문제예요. 한 마리 암컷이 최대 1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거든요. 지금 추정으로는 사우스 플로리다에 1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 이상의 비단뱀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 생기 넘치던 풍경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2012년 연구에서 토종 포유류들이 극적으로 줄어든 게 드러났어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에서는 너구리가 99.3%, 주머니쥐가 98.9%, 밥캣이 87.5%나 감소했어요. 일부 개체군은 거의 사라졌죠. 에버글레이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긴 구간을 가도 야생동물을 거의 못 본다고 해요. 전체 먹이사슬을 떠받치던 작은 포유류들이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오랜 세월 유지되던 에버글레이즈의 균형이 깨졌고 당국이 문제의 규모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뱀들을 찾는 게 극도로 어려워진 상태였어요. 에버글레이즈는 조용해졌고 비단뱀 위기는 훨씬 더 큰 도전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그리고 비단뱀 문제의 진짜 규모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자 플로리다는 과감한 시도를 했어요. 속도와 인력을 총동원하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길 수 없는 전쟁. 처음 큰 시도는 2013년에 시작된 플로리다 파이썬 챌린지였어요. 이건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파이썬 수를 줄여보려고 만든 공개 행사였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가장 많은 뱀을 잡은 사람이 $10, 그러니까 약 1,477만 원 정도 되는 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행사는 정말 빠르게 커졌어요. 2024년쯤 되니까 미국 전역과 캐나다에서 800명 넘는 사람들이 덕과 뱀 집게를 들고 몰려들었죠. 그 해에 그들은 195마리의 버마 왕뱀을 잡았고 언론에서도 좋은 반응이 쏟아지면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체 개체수에 비하면 이 숫자는 거의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2025년에는 기록적으로 294마리를 잡았는데도 이건 추정 개체수 10만 마리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비율이었죠. 만약 실제 수가 30만 마리에 가까우면 영향은 더 미미해요. 에버글레이즈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었고 이 챌린지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주는 좀 더 집중적인 전략으로 바꿨어요. 사우스 플로리다 수자원 관리지구에서
24명의 전문 사냥꾼을 고용해서 연중 내내 일하게 했죠. 이들의 노력과 주 정부,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2017년 이후로 2만 3천 마리가 넘는 뱀을 제거했어요. 그래도 이건 전체 추정수의 5%도 안 되는 양이에요. 빽빽한 토풀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부화하는 뱀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주 정부는 첨단 기술도 시도해봤어요. 열 감지 드론을 써서 이에서 뱀을 찾는 테스트를 했는데 에버글레이즈의 더위 때문에 뱀이 주변 환경과 너무 잘 섞여서 잘 안 보였어요. 울창한 식물 때문에 시야도 제한돼서 드론이 기대만큼 큰 도움이 되지 못했죠. 엔지니어들은 로봇 토끼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열을 내서 파이썬을 유인해 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뱀들은 가만히 있는 먹잇감과 살아있는 먹이를 좋아하니까 거의 관심을 안 보였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다뱀이라고 부르는 탐색뱀을 썼어요. 큰 수컷에게 무선 발신기를 붙여서 번식기 때 풀어주면 암컷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기대였죠. 일부 성공 사례는 있었지만 이 방법도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범위가 제한적이었어요. 현장 전문가들은 이상한 패턴도 발견했어요. 파이썬들은 덫을 피하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피해 다녔어요. 일부 태그를 단 수컷들은 추적하기 어려운 원을 그리며 움직이기도 해서 이협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뱀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죠. 수년간의 시도와 엄청난 투자 끝에 결론은 명확해졌어요. 파이썬을 완전히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개체 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어도 없애기는 어려워요. 뱀들은 에버글레이즈에 완전히 자리 잡았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조용히 더 커지고 있었어요.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바로 그때 위험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필사적인 도박. 파이썬 침입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새로운 기생충까지 토종 동물들에게 퍼지면서 플로리다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어요. 이 문제는 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에버글레이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걱정했죠. 바로 그때 당국이 발표한 계획이 순식간에 헤드라인을 장악했어요. 처음엔 이 아이디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터무니없어 보였어요. 플로리다가 파이썬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백 마리의 뱀을 야생에 풀어놓겠다고 했거든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는 농담과 의문으로 가득 찼죠. 이미 침입뱀으로 골치 아픈 주가 왜 더 많은 뱀을 풀어놓냐는 거예요. 해설자들은 호주에서 1930년대에 방출된 케인토드나 1880년대 하와이에 들여온 몽구스 같은 역사적 생태 실수를 비교했어요. 둘 다 의도치 않은 결과로 토종 야생동물을 해쳤죠. 이런 비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생각했어요. 뉴스에서는 이 계획을 이상한 이야기로 다뤘고 일부 주민들은 애완동물이나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불안해했어요. 많은 사람 눈에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 계획의 진짜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새로운 침입종을 추가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수십 년 동안 과학자와 보존 단체들이 준비해온 결과물이었어요. 풀어놓으려는 종은 동부 인디고 스네이크, 그러니까 이 지역 생태계에서 원래 중요한 역할을 했던 토종 포식자예요. 동부 인디고 스네이크는 숲의 황제라고도 불려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긴 토종뱀으로 최대 9피트, 그러니까 약 2m 70cm까지 자라죠. 깊은 청검정 비늘이 햇빛에 반짝이고 턱 아래 붉은 주황색 무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뱀이 오피오파고스, 즉 다른 뱀을 먹는 뱀이라는 거예요. 방울뱀, 목화뱀, 구리머리뱀 같은 독사들의 독에도 면역이에요. 먹이를 조이는 대신 강한 턱으로 누르고 통째로 삼켜요. 자연 서식지에서는 육상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죠. 역사적으로 인디고 스네이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미시시피 일부에 살았어요. 기닙 소나무 숲과 고퍼거북의 굴에 의존했죠. 기닙 소나무 숲은 한때 남동부 지역에 거의 9천만 에이커를 덮었지만 벌목, 개발,
자연 화재 감소로 대부분 사라졌어요. 고퍼거북은 두 번째 핵심 요소예요. 깊은 구리 인디고 스네이크를 온도 변화와 불로부터 보호해주죠. 이 굴을 300종 이상의 생물이 이용할 정도로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긴잎 소나무 숲이 사라지고 고퍼거북 수가 줄면서 인디고 스네이크도 고통받았어요. 대공황 시기에는 거북을 먹을 거로 잡아가고 굴에서 발견된 뱀은 종종 죽였죠. 1978년에는 동부 인디고 스네이크가 위협종으로 지정됐고 엘라베마와 플로리다 북부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방류 계획은 결코 무모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주 신중하게 준비된 복원 프로젝트였죠. 수십 년 동안 주 정부기관과 보존단체들이 인디고 스네이크를 인공사육으로 키우고 긴잎 소나무 서식지를 복원하고 고퍼거북을 보호해왔어요. 대중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던 이 계획이 사실은 오랜 과학적 준비 끝에 생태계에 꼭 필요한 토종 포식자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이었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강력한 토종 뱀이 돌아왔는데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플로리다는 이제껏 가장 독특한 전략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죠. 먼저 습지 토끼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버마 비단뱀이라면 이런 토끼를 보면 바로 사냥하겠지만 이번엔 토끼가 진짜가 아니라 로봇이에요. 이 로봇 토끼들은 사우스 플로리다 수자원 관리지구에서 만든 거예요. 큰 뱀들을 숨어있는 곳에서 끌어내서 토종 야생동물에 미치는 점점 커지는 피해를 줄이려고 만든 거죠. 비단뱀을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건 찾는 거예요. 야생에서 비단뱀은 주변 환경에 너무 잘 섞여서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미끼가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이 로봇 토끼들이 상황을 바꿔줄지도 몰라요. 올해 여름에 테스트용으로 120마리를 풀었어요. 예전에는 살아있는 동물을 써봤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로봇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죠. 이 장치들은 업그레이드된 장난감 같은 느낌이에요. 열을 내고 진짜 토끼처럼 움직여요. 비단뱀이 살아있는 먹잇감을 찾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로봇은 태양광으로 작동하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시가 가능한 우리 안에 놓아두죠. 비단뱀이 다가오면 신호가 와서 계약업체가 바로 와서 제거해요. 로봇 한 대 가격이 약 $4,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 정도예요. 이 비용은 수자원 관리지구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초기 징후는 꽤 희망적이에요. 방수 기능도 있고 먹이 줄 필요도 없고 카메라랑 모션 센서까지 달려 있어요. 필요하면 진짜 토끼 냄새를 더해서 미끼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도 있죠. 또 다른 전략은 진짜 동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비단뱀은 습지와 숲을 다니면서 엄청난 위장수를 자랑해요. 그래서 발견하기 정말 어렵죠. 지형도 힘들고 열 감지 드론도 별 도움이 안 돼요. 비단뱀이 주변 온도와 거의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훈련된 개들이 큰 역할을 해요. 개들은 많은 보존 프로젝트에서 쓰였고 다양한 냄새를 구분하도록 훈련할 수 있어요. 비단뱀 냄새도 물론이죠. 이 일을 위해 물, 더위, 다른 야생동물이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하도록 가르쳐야 했어요. 나중에 연구 결과 개들이 사람 검색팀보다 비단뱀을 찾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보전위원회에서는 트루먼과 엘렐라나라는 두 마리 개를 훈련시켰어요. 냄새가 나는 수건과 추적 장치가 달린 살아있는 뱀을 써서요. 트루먼의 첫 큰 성공은 2020년에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8피트 길이의 비단뱀을 찾아낸 거예요. 뱀을 발견하면 개들은 뒤로 물러나고 생물학자가 안전하게 제거하죠. 지금은 일주일에 닷새 동안 공공토지에서 검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도구들은 더 큰 노력의 일부예요. 플로리다는 공공사유지에서 연중 내내 비단뱀 제거를 허용하고 있고 매년 열리는 플로리다 파이썬 챌린지에서는 뱀을 잡으면 상금을 주는 식으로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게 하고 있어요. 세 방향 전쟁. 많은 사람들이 한 뱀을 풀어서 다른 뱀을 잡는다는 논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습지 깊숙한 곳에서는 아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빅사이프레스 국립보호구역 안쪽에서 연구자들이 GPS 추적기를 단 13피트 길이에 52파운드 무게의 수컷 비단뱀 로키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번식 연구용이었죠. 어느 12월 아침 신호를 확인하러 갔는데 평소처럼 업데이트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키가 풀밭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고 머리가 씹혀서 소나무 이발에 숨겨져 있었어요. 곧 트레일 카메라가 답을 보여줬어요. 몸무게가 약 25파운드 정도 되는 토종 살쾡이가 이 거대한 뱀을 쓰러뜨린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살쾡이가 자기 몸보다 2배 이상 큰 성체 버마 비단뱀을 잡아먹은 첫 알려진 사례라고 했어요. 오랫동안 비단뱀이 그 지역을 장악했는데 이제 플로리다 토종 포식자 중 하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위협에 맞서 싸운 거예요. 일부 연구자들은 날씨가 추워져서 비단뱀이 느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 사건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죠. 플로리다 곳곳에서 악어가 작은 비단뱀을 매복 공격하고 플로리다 표범도 맞서 싸우는 모습이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목격 사례들 때문에 토종 포식자들이 새로운 전략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포식자들이 반복된 경험을 통해 적응하고 성공한 행동을 새끼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생물학자는 이 발견을 토종종의 승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느려요. 한 마리 살쾡이가 몇 년 동안 쌓인 개체 수 증가를 되돌릴 수는 없고 아직도 많은 비단뱀이 감지되지 않은 채 부화하고 있으니까요. 자연도 이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진전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발전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바로 동부 인디고 뱀의 귀환이에요. 수년 동안 보존팀들은 포획 사육한 인디고 뱀들을 북부 플로리다의 아팔라치콜라 절벽과 계곡 보호구역에 방사했어요. 이 지역은 비단뱀의 주요 서식지에서 멀지만 인디고 뱀의 역사적 분포 범위 안에 있죠. 연구자들은 이 뱀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안정적인 개체군을 다시 세우길 바랐어요. 2023년 가을 트레일 카메라가 야생에서 태어난 인디고 새끼 2마리를 촬영했어요. 방사된 성체들의 첫 확인된 후손이었죠. 거의 50년 만에 북부 플로리다에서 인디고 뱀이 성공적으로 번식한 거예요. 태그가 없는 새끼 한 마리가 발견됐을 때 완전히 야생에서 태어났다는 게 증명됐어요. 이 종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시 재건하고 있었어요. 2024년과 2025년 내내 목격이 계속됐어요. 6피트 길이의 건강한 수컷이 관목 사이를 이동하는 모습이 기록됐고 이전에 방사됐던 19마리가 아직 살아있는 게 확인됐어요. 이런 진전은 기닙 소나무 숲을 복원하고 고퍼거북 굴을 보호하는 오랜 노력이 생태계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게 인디고 뱀이 비단뱀 개체군을 없애줄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디고 뱀은 훨씬 북쪽에 살고 비단뱀은 여전히 에버글레이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아직 서로 마주친 적이 없어요. 더 깊은 메시지는 토종 포식자들이 적응하고 있고 장기적인 보존 노력이 진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에버글레이즈 이야기는 좌절과 실패한 해결책들로 점철됐어요. 하지만 경관을 복원하고 토종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서 진전이 왔어요. 비단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폐충 위협도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 습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오랫동안 이야기에서 빠져 있었던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회복력과 희망의 징후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진행 중인 지금 과학자들은 접근 방식을 더 넓히고 있어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기. 로봇 토끼와 인디고 스네이크를 풀어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앞으로 몇 년 동안 연구진들은 훨씬 더 폭넓은 방법을 함께 사용할 계획이야. 예를 들어 냄새로 비단뱀을 찾아내는 훈련된 개들의 활용을 늘리고 유전자 기술을 연구해서 비단뱀의 위치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탐구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해. 제대로 된 교육과 책임감 있는 애완동물 키우기가 미래에 또 다른 침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거든. 이 모든 접근법을 종합해보면
첨단 기술부터 토종생물 복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자들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실용적이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지.